어느 늦가을의 저녁,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과제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맨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5층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목을 움츠리게 했지만 민수는 얼른 집에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낡은 전등은 깜빡거리며 들어왔고 거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조금 넘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한 뒤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만들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따라 방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리에서 올라오는 차 소리나 옆집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곤 했는데 오늘은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익숙 파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고는 최신 뉴스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소식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이하게도 뉴스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고 하던 대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에 집중하며 잠시 현실의 소음을 잊고 있을 때쯤 민수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희미하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이나 문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뺐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그의 침실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그의 방문 안에 있는 듯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향해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냉기가 방 안을 휘감으며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민수는 다음 날 중요한 수업이 있어 자리에 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그때 어두운 천장에서 무언가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 굳어버려 그 형체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뚜렷한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 형체는 오래된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존재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사라졌고 민수는 얼어버린 몸을 간신히 움직여 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지만 전날 밤의 일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네 역사가 잘 알려진 지역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그는 자신이 사는 집터에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저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의독립운동가들이 은신처로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일본 헌병대에 의해 습격당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본 여성이 이 옛 저택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전하고 싶어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여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종종 바람결에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고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에 인사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는 다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어두운 방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그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민수는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씩 긴장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불길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수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경험담이며 그 이후로 여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여성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와 잊힌 사람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공포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스릴을 즐기는 나는 으스스한 느낌을 받으며 다양한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를 구경하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흥미로운 글을 찾아 읽고 있었는데 유독 눈길을 끄는 제목의 게시글이 하나 있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저주받은 사이트 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는 게시글을 클릭하고 말았다. 글쓴이는 자신이 우연히 들어간 어떤 사이트에 대한 경험을 상세히 적어두었다. 그 사이트는 접속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불길한 예언을 속삭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했다. 그리고 접속한 사람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기에 글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브라우저에 붙여넣고 접속했다. 사이트는 어두운 배경에 흐릿한 문구들이 떠다니는 모양새였다. 내용은 잘 읽히지 않았지만 오싹함보다는 실망스러움이 앞섰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한 속삭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으려고 했지만 컴퓨터가 얼어붙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두려움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전기가 나간 듯 집안이 깜깜해졌다. 잠시 후 집안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나는 숨을 고르며 컴퓨터를 재부팅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요동쳤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밤이면 창문 밖에서 의문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오기도 했다. 너를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다. 이쯤 되니 나는 그때 접속했던 저주받은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닳게 되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던 나는 결국 그 사이트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곳곳을 헤매다 보니 그 사이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겪은 비슷한 증언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 아래 해결책을 적어두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나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순서로 뒤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했다. 나는 두려움 반, 희망 반으로 그 지침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갔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확히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고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도 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그리고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사이트를 닫고 컴퓨터를 끄자 놀랍게도 주변의 모든 이상 현상이 멈췄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사이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인터넷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위험과 불가사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두고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호기심에 넘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현수는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20대 청년이었다. 그는 유령, 괴물,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 읽는 것을 즐기며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자정의 전화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폐가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그 집에 설치된 낡은 전화기는 자정이 되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화를 받게 되면 끔찍한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화 속 목소리가 지시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면 무시무시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소문이었다. 현수는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마침내 이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차를 몰고 그 폐가가 위치한 산골 마을로 향했다. 현수와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과연 오싹할 만큼 음산했고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해가 지고 밤이 다가오자 그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자정이 되기 전에 그들은 집안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긴장감을 잔뜩 안은 채 자정이 다가오자 현수는 과연 전화가 울릴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12시 정각이 되자 오래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벨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부수며 그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장난기가 가득했던 현수는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은 불명확했으나 강력하게 그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현수는 그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고 친구들은 그를 말리려 했으나 현수는 자신의 몸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그를 제지하렸지만 현수는 친구들을 주저앉히고 고요한 나락 속으로 전화기 소리가 끌어당기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혼자서 강가에 누워 깨어났다. 친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의 목소리도 사라졌으며 그가 어떻게 그 강가에 오게 되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마을로 돌아온 현수는 경찰에게 친구들의 실종을 신고했으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현수는 그날 밤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허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정이 되면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전해주며 그를 끝없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시간이 지나도 현수의 정신은 그날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썰로 읽었던 공포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집어삼켜버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수는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었다.